8월 3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휴일 근무나 야간 수당,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수당도 많이 나오는데 정기상여금이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원이 오늘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무척 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가 오늘 판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소송을 낸 쪽은 기아자동차 노조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 노조원 2만 7천여 명이 3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총 근로행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노조 손을 들어줘 노조원에 총 4,224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노조원 한 사람당 1,500만 원 정도가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재판부의 통상임금 판결 근거는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입니다. 즉 돈이 예측 가능하게 정기적으로 나오고 소속 노동자 전부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비에 대해선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는 현 경영 상황으론 판결 금액을 감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노사 갈등은 현재 소송 중인 건만 110건이 넘을 정도로 산업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 가운데 하나인 기아차에 대한 법원의 오늘 판결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쟁과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계속해서 통상임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단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통상적인 임금, 그러니까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적이고 일정한 기초임금을 말합니다. 네. 이 통상임금은 연장 근무, 휴일 근무 등에 대한 수당 및 연차 휴가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네. 기아차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산정해 그동안 미지급했던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네, 뭐 가장 큰 재판 쟁점이 어떤 거였나요? 네, 민법상 확고부동한 대원칙인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인데요. 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 행위를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근대사법의 대원칙입니다. 네. 우리 민법 제2조 1항은 이 원칙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쉽게 말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상호 당사자 간 일종의 이익 절충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판 쟁점이 된 건가요? 네, 이 부분은 하급심 법원이 판단의 준거로 삼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봐야 하는데요. 네. 2013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었나요? 네, 대법원은 2013년 12월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해도 네.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는데요. 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했는데 소송이 계속 뭐 이어지고 있고 이런 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당시 판결을 하면서 대법원이 달았던 단서 조항 때문입니다. 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으로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네.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근로자 측의 법정 수당 청구는 신의 측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기아차는 이 새로운 재정적 부담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워 노조가 신의 측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기아차 주장을 배격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축이 있는데요. 네. 일단 노동자들의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한 이익을 기아차가 향유했다. 네. 즉 수당 지급의 원천이 되는 초과 근무로 기아차가 이득을 봤으니 노동자에게도 일정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네. 경영상의 어려움은 기아차가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 불필요한 소송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를 가려내고 범인임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DNA 감식. 과학 수사의 총알아 할 수 있는 DNA 감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법유전학회 총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법유전학회 총회가 아시아에서 열린 자체가 이번이 처음인데 법률방송 현장기획 정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서양의 교류를 주제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제법유전학회 총회. 세미나장에선 DNA 감식 최첨단 기술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 질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ost recent studies point to 1.3 to 1. Of course, this varies according to the body site, so you would find many more bacterial cells in the gut, for example, or on the skin than in the blood. DNA 감식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현란한 전시물들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잡아끕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이나 관람객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건 전시장 부스마다 마련된 최첨단 DNA 감식 장치. 이 부스에서는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의 체액을 분석할 수 있는 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즉석 임신 테스트기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인 이 키트는 현장에 남아있는 액체가 사람의 것인지, 범죄와 상관없는 그냥 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동물의 것인지 등을 즉석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혈액인지 정액인지, 소변인지 타액인지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현장에서 바로 분석하고 저장이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DNA 감식 장비입니다. So each one of the tests is better than the existing tests for a particular reason. 또 다른 부스에 전시되어 있는 DNA 분석 장치. 일일이 DNA를 추출하고 희석하는 등 사람 손이 많이 가던 기존 DNA 검사 방식을 탈피해 그 어떤 DNA 검사 과정도 전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편의성 향상은 물론 자칫 이물질이나 오차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입니다. Attending the ISFG is very important, so we're happy to be here as partners to the forensic community as they move forward into this new technology. 1968년 창립한 국제법유전학회는 미국 FBI나 우리나라 대검찰청 같은 전 세계 60개국의 주요 수사기관 수사관과 학자, 연구원 등 회원이 1,200여 명입니다. DNA 감식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바탕으로 DNA 감식 기술의 토대와 과학수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총회는 DNA 과학수사 관련 세계 각국의 최신 연구 성과와 연구 동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DNA 몽타주 작성 기술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 등 최신 연구 및 기술 동향 소개와 함께 국제실종자위원회의 DNA 감식을 통한 인권과 정의 등 관련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66개국 7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557편의 논문 초록을 접수했고 64편을 구두 발표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DNA 감식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범인을 가려내는 역할도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대량 재난 사고에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쓴 그 범죄자들의 무죄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이후 검찰과 경찰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5천 건이 넘는 미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또 DNA 감식을 통해 진범을 찾아 무고한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등 과학수사는 정의와 인권 실현에도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번 총회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도 이번 총회 성과를 바탕으로 진술 증거 위주의 전통적 수사 방식으로부터 DNA 감식 등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개막한 이번 국제법유전학회 총회는 오늘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동서양의 조화를 주제로 열린 제27회 국제법유전학회 총회. 이번 행사를 계기로 DNA 수사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학수사의 유용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널리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현직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상현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를 어제 소환했습니다. 이상현 전 안기부장은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기부장 등을 지냈으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양지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현 양지회 회장인 송봉선 교수는 1973년부터 27년간 국정원에서 북한 조사실 단장 등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양지회 회원들이 국정원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했는지, 그 대가로 국정원 자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비선 진료 관련해서 법원이 오늘 최순실 주치의로 불렸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오늘 항소심 결정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에 대해 미용시술 전문 김영재 원장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전 서울대 병원장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국회에서 아니라고 위증을 했고 특검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국회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 근데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임순 교수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1심 유죄 판결은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한마디로 처벌 불가라고 밝힌 건데 공소기각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공소기각은 재판부가 검찰의 소송 조건이 미흡해 공소한 사실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소 요건이 안 되는데 기소했다고 보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결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살인사건 범인을 잡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면은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이제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해서 기소를 했을 경우에도 진범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임순 교수가 그러니까 이 공소 기각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임순 교수가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게 올해 2월 28일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60일 동안 활동을 했고 국조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된 건 올해 1월 20일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오늘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면서 특검의 공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증은 국회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이임순 교수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서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조특위 보고서가 의결된 1월 20일까지를 국조특위 존속기간으로 봤고요. 그 이후 이뤄진 고발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뇌물 위증 유죄가 인정된 이재용 부회장이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위증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국조특위가 이재용 부회장을 특검에 고발한 건 1월 12일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사유엔 해당하지 않고요.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은 1월 17일에 고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조특위 활동 종료 이틀이나 지나긴 했지만 국조특위 보고서가 의결된 게 20일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요건은 아니라는 게 법적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교수 신분이 박탈되는데 이임순 교수 변호사가 바뀌었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용케 빠져나갈 자리를 찾은 모양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 반 만에 주식 투자 시세 차익이 1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 진정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관 출신인 이 후보자 남편의 지난해 2월 재산 신고 당시 주식은 2억 9천여만 원이었는데 이 후보자 신고에서는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등에 대해 내일 금감원에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 대법원이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에 대해 친밀감을 높이려는 행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인권 친화적 수사 환경 구축을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경찰 수사관이 피조사인 조사 일시, 장소를 변호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의견 진술 및 조언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형량이 적다면은 유족들의 헌법 소원이 각하됐습니다. 대한변협이 세월호 유족을 대신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적용된 형법 40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심판 대상 조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